저는 40살 이지연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2년 차. 남편과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 3년, 결혼 12년째였어요. 서로에게 지치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인생이고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민재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까불까불하면서도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이라 큰 걱정 없이 키워왔습니다. 맞벌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 일을 틈틈이 하며 생활에 보탰고요. 남편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고 평일엔 거의 야근이었죠. 아빠는 왜 또 야근이야? 요즘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시대. 근데 진짜 매일 바빠. 민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지? 남편이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던 게. 아이랑도 예전처럼 놀아주지 않고 대화도 줄어들고 가끔 제가 말을 걸어도 멍한 얼굴로 그래 하고 넘기는 모습.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변화들이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죠. 조금씩 쌓인 이상함은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저녁 8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은 남편은 회식이라 늦을 거야. 먼저 자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죠. 근데 문득 이상했습니다. 요즘엔 회식 금지 아니었나? 부서별 단체 회식은 금지인데 소규모는 괜찮다고 했던가. 그날은 그냥 넘겼어요. 피곤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호텔 뷔페 영수증이었어요. 청담 모라벨르 뷔페 2인 17만 8천 원, 날짜는 어제, 시간은 저녁 7시 40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겠지. 팀원 중 하나랑 식사했겠지. 그냥 업무상일 수도 있어. 스스로를 타이르며 쪽지를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제 마음속의 불안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세탁을 하던 중 립밤 하나가 굴러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쓰는 제품이 아니었어요. 브랜드도 낯설었고 뚜껑을 열어보니 핑크빛 립밤이 말끔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 거라는 생각. 사실 12년을 살면서 남편은 딱히 정이 많은 스타일도 다정한 타입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실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남자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저의 일상은 전부 불안의 연속이 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보는 남편의 손끝, 늘 고개 숙인 채 숨죽인 웃음을 지을 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을 때조차. 왜 이렇게 꾸미지? 예전엔 안 그랬잖아.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아이도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나보다 휴대폰이랑 더 친한 것 같아. 민재가 그렇게 말했을 땐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른들만이 눈치챌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몰래 핸드폰을 만져보게 된 것도. 잠금 패턴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알림창에는 이응시옷이라는 알 수 없는 이니셜로 온 메시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왜 이런 짓까지 하고 있지? 자괴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건지.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주방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몰래 그를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그가 핸드폰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낼까, 어떤 대화를 나눌까, 그 미소가 나에겐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표정이란 걸 깨닫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아니, 의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자꾸 들어왔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도 전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문을 조용히 닫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먼저 했어요. 예전엔 분명 거실에서 양말을 벗어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소한 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저는 무심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회의가 빨리 끝났어. 저녁은 먹었어? 그냥 간단히. 누구랑? 응? 그 순간 그는 대답을 멈췄어요. 눈이 살짝 흔들렸죠. 아, 그냥 부장님이랑 지나가다 들른 거야. 말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어요. 그 말꼬리가 제 귀에는 너무 선명하게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투, 눈동자의 떨림, 손의 움직임, 그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제가 15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아침부터 외출을 준비하더라고요. 갑자기 점심 약속이 생겼다면서요. 티셔츠 하나 걸치고 나가던 사람이 그날은 다림질된 셔츠에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누구 만나는데? 아, 그냥 옛날 거래처 사람. 그렇게 차려입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니까 예의는 차려야지.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나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를 위해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충동적으로 남편의 차를 보러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평소에 차 안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뒷자리에 있던 짐들이 정리돼 있었고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당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군가 이 자리에 앉았구나. 저는 차문을 조용히 닫고 돌아섰습니다. 무슨 영화처럼 막 흥분하거나 소리를 지르진 않았어요. 그저 심장이 빨라졌고 머리가 멍했어요. 무언가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죠.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문 여는 소리도 발자국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샤워기를 틀기 전에 핸드폰을 들고 욕실에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숨기고 싶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먹으며 민재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묻더라. 응?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봤는데 아빠 핸드폰 붙잡고 막 웃고 있었어. 저는 그 순간 아이 앞에서 표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웃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은 이미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의심은 아직 확신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가면 나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건 내 감정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놓고 뒤쫓을 수는 없었기에 기억하고 기록하고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한 일은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생활비를 공용 카드로 쓰고 있었고 급여 통장은 따로였지만 몇몇 카드는 여전히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 중일 때 조용히 거실에 놓인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 뒷면 번호를 메모장에 빠르게 적고 노트북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죠.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시네플렉스 상암점, 모라벨르 호텔 뷔페,
파스타리아 노년점 3일 연속 외식 내역이 있었고 전부 평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어요. 그 시간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고 했잖아. 왜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 식사? 회식? 여자랑 간 거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섞었고 한참 동안 노트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지만 증거라 말할 수 없는 정황이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아니라고 할 거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고, 우연이라고, 오해라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으로 남편의 위치 기록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였던 남편은 가족 공유 설정을 꺼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에 한번 민재가 학교에서 길을 잃었을 때 위치 공유 기능을 잠시 켠 적이 있거든요. 혹시나 싶어 확인해 봤고 최근 공유 중지됨이라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굳이 위치를 꺼둘 이유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내 남편이었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클라우드 백업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애플워치를 쓰고 있었고 아이패드도 같이 쓰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백업을 자동으로 설정해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패드 전원을 켜고 로그인을 시도했죠.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메시지 미러링 알림이 떴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너무 보고 싶어요. 어제는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엔 집에서 요리해 줄게요. 우리만의 시간으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아이패드를 소파에 툭 떨어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서 요리, 우리만의 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아직도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마치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결정적 흔적. 그리고 동시에 떠오른 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소진. 남편 회사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약간은 수줍은 듯 말투가 느렸던 여자. 예전 한 번 사내 행사에 갔을 때 그녀가 제게 먼저 인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죠? 지연 씨 맞으시죠? 아, 네. 저 아세요? 남편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땐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던 걸까? 왜 그렇게 눈을 피하면서 말했을까? 그날 밤 남편은 씻고 나와 제 옆에 앉았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고 저는 물끄러미 그 얼굴을 봤어요. 그 사람이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제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으로 이길 수는 없겠다.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그날 밤 아이패드를 통해 본 그 메시지 이후로 저는 울지도 화도 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울어버리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감정에 휩쓸리면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눈앞의 일들을 감정이 아닌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죠. 그 다음날 민재가 학교 간 사이 근처 정신건강센터에 상담 예약을 넣었고 오후엔 동네 법률사무소에 상담도 신청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오셨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신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상해요. 제가 이상한 건지 그 사람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꺼낸 순간 목이 메이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지연 씨, 감정은 틀릴 수 있어도 촉은 잘 안 틀립니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본인의 안전과 중심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젊은 여자 변호사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건 대부분 정황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명백한 불륜 증거. 둘째, 상대의 귀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정리된 자료. 충분히 준비하시면 아이 양육권, 위자료 모두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회사 동료랑 바람났어요. 제가 그 여자를 알아요. 사내 행사에서 인사도 했었고요. 아, 회사 동료면요. 상대 회사 규정 확인해서 징계 여부도 따져볼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번쩍 뜨였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똑바로 걸었습니다. 감정에 휘청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카드 내역 날짜별 정리 2. 메시지 캡처 날짜 시간 기록 3. 불륜녀 정체 및 직장 위치 확인 4. 태호의 루틴 분석 5. 아이와의 일상 기록 2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책임의 문제였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절차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남편은 눈치도 못 챘죠. 여전히 핸드폰을 들고 웃고 거울 앞에서 향수를 뿌리며 출근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가 저녁을 2번이나 태워 먹는 걸 보고 요즘 왜 그래? 하며 웃었고요. 그 웃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우연을 가장한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여자 남편 회사에서 교육 담당하던 소진. 이름도 또렷했고 회사 주소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겠구나. 하지만 들이닥치는 건 의미 없었어요. 그래봐야 무슨 소리세요? 하고 도망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아이 학교 행사 영상 편집 부탁드리고 싶어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이용한 핑계였죠. 학교 명의로 메일을 하나 만들고 소진의 인스타에서 확인한 메일 주소로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강연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강사님 맞으시죠? 저희 학교에서 작은 영상 프로젝트가 있어 편집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던진 메시지에 하루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시간 가능하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제 진실을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에요. 약속은 평일 오후 4시 삼성역 근처 스타벅스에서 잡혔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을 시간, 가장 평범한 장소. 소진은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전보다 더 세련된 분위기였고 얼굴엔 화장이 가볍게 올라가 있었지만 눈가는 지쳐 보였어요. 지연 씨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일단 영상 얘기로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 학교 행사 영상 편집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고 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죠. 10분쯤 그렇게 지나자 저는 마치 아무 의도 없다는 듯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같은 회사시죠? 전에 행사에서 한 번 뵌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때요. 기억나요. 그때 남편분께서 편집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제가 프리랜서라고 했더니 소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남편분이 태우시죠? 네. 아, 맞아요. 자주 뵙진 않지만 예전에 프로젝트 몇 개 같이 했었어요. 거짓말. 남편의 메시지, 식사 내역, 호텔 영수증.
그 모든 게 그냥 프로젝트라고. 그 순간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도 자주 보세요? 네. 남편이 워낙 바빠서요. 요즘 회사에서 어떤지 잘 몰라서요. 소진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 자기 말로는 곧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리? 누구를? 무엇을? 가정을? 아내를? 아이를?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커피를 마셨고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뒤엎고 싶었지만 이 자리는 전투가 아니라 정보 수집이었어요. 아, 정리요? 뭘요? 아, 혹시 몰랐어요? 그 사람 우리 관계 진지해요. 저는 단순한 관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겼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이 나랑 12년을 살고 아이를 함께 키우며 다른 여자에겐 정리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저보다 당신에게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최소한 진심이었으니까. 소진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엔 저 혼자 남았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감정이 오갔고 약속이 있었고 의존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나와 민재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이어폰을 꽂고 아무 음악이나 틀었어요. 그런데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그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곧 정리한다고 했어요. 곧 정리. 그 말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이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깐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 넘어가자며 잊고 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의도했고 나는 속았고 이제 내가 끝내야 해요. 이제 남편은 몰라요. 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감정을 숨긴 채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채 그 사람을 무너뜨릴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숨소리, 손가락의 떨림, 그리고 가끔씩 웃는 표정까지도.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젠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여보, 우리 민재 졸업 전에 여행 한번 가자. 갑자기 웬 여행이야? 민재가 요즘 너무 지쳐 보여.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호텔 말고 그냥 조용한 펜션이나 가자.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그래. 뭐 가도 나쁘지 않지. 생각보다 쉽게 수락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겉으론 좋은 아빠 역할을 포기할 순 없었겠죠. 여행은 2월 말 포천 쪽의 한적한 펜션으로 정했습니다. 아이와 저는 겨울 옷을 챙기며 설레는 척했고 남편은 조용히 자동차 정비를 마쳤다고 말했어요. 출발 당일 운전은 남편이 맡았고 가는 길 내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만 들렸습니다. 그 평온한 차 안에서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획들로 가득했어요. 펜션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방마다 온돌이라 아이가 특히 좋아했어요. 바베큐도 준비돼 있었고 근처 마트에서 장도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소주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단둘이 한잔할까? 응? 나 술 못 마시는 거 알지?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좀 그런 날이야. 남편은 당황한 듯 웃었고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2잔쯤 마신 뒤 저는 일부러 눈을 반쯤 감고 벽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안했어.
요즘 너무 예민했지? 그는 놀란 듯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무슨 소리야. 근데 우리 다시 잘해보자. 민재도 커가고 우리도 이젠 좀 다정하게 살자, 응?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죠. 그래. 잘해보자. 그 뒤 저는 일부러 기절하듯 잠든 척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그가 화장실에 간 순간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가 자는 모습을 흘끗 보고 3번의 실패 끝에 잠금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기억자 모양. 그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이니셜. 예전에 자주 쓰던 패턴이었죠. 다시 그걸로 바꿔놨던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떨림을 억누르고 저는 빠르게 사진첩, 메시지, 클라우드 링크,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첩에는 커플 텀블러, 소진과 찍은 듯한 바닷가 사진, 그리고 호텔방 내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런 말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기는 오늘도 너무 예뻤어. 다음 주에는 내가 요리할게. 민재 얘기 조심해줘. 아직 정리는 안 됐어.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찢고 들어왔어요. 민재 얘기까지. 아이를 조심하라고. 우리 아이의 존재를 정리되지 않은 요소처럼 말하다니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참고 모든 자료를 제 핸드폰으로 백업했습니다. 카카오톡, 사진, 통화 기록, 심지어 건강 앱의 위치 기록까지.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이고 증거였고 분명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려줬고 민재는 베이컨을 입에 물며 여행 오길 잘했어 하고 웃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평화로워서 도려내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걸 감춘 채 가장 평범한 아빠와 남편인 척하고 있었어요. 그 여행은 민재에겐 추억이었고 저에겐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준비됐어요. 그 사람의 가면을 벗길 시간입니다. 그를 지켜보던 눈이 있었다는 걸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겠죠. 가족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바로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소진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 익명 제보함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익명 신고. 사내 연애 및 부적절한 관계 의혹건 내용에는 부서명, 담당자 이름, 회식 이후의 호텔 이용 내역, 그리고 사진 속 시간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회사 윤리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사내 연애는 반드시 신고 대상이며 상급자와의 관계 또는 업무 관련 부서는 불가한 걸로 압니다. 말미엔 이렇게 적었죠. 해당 직원은 반복적으로 같은 부서 상급자와 사적 만남을 가진 정황이 있습니다. 내부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보내는데 2분, 준비하는데 1달. 그렇게 저는 그들 사이에 작은 균열 하나를 남겼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회사 분위기 요즘 장난 아니다. 인사팀에서 내부 규정 조사한다고 누가 또 이런 걸 찔렀는지. 표정은 분명 당황했고 눈동자는 불안했어요. 왜? 당신이랑 상관 있는 거야? 아니, 난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괜히 수군거려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대상이란 말,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걸 당신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진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회사 동료들의 댓글도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이름을 검색해도 더 이상 관련 태그가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남편은 갑자기 야근도 없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서는 요즘 회사 좀 뒤숭숭해.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그 말에 저는 물끄러미 남편을 바라보다가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이렇게 떨릴 수도 있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소진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 씨, 이 일 혹시 지연 씨가 하신 건가요? 회사에서 저한테 경고문 내려왔어요. 제 커리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문자를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짧게 보냈어요. 모든 건 선택의 결과예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더 보낼 필요 없었어요. 이미 그녀는 흔들리고 있었고 남편 역시 점점 눈빛이 텅 비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들어왔고 저는 조용히 앉아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고 욕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숨 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렸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제 시작이구나. 이 사람은 이제야 후회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구나. 민재는 여전히 아빠를 좋아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림일기 속의 가족여행은 행복했다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아이의 글씨를 보며 제 심장은 또 한 번 조용히 부서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진의 흔들림은 시작됐고 남편의 무너짐은 시간 문제였어요. 이제 더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거도 마음도 전략도 준비됐고 제가 지켜야 할 건 남편이 아니라 아이와 제 삶이었으니까요. 법률사무소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정리한 모든 자료를 USB로 넘겼고 사진, 통화 기록, 메시지 백업, 카드 내역, 위치 기록, 그리고 소진과 나눈 문자까지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절대 지지 않아요. 소진 씨는 상간자 소송 대상이고 태호 씨는 명백한 귀책 배우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가 툭 무너졌습니다. 지지 않는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우린 변호사를 대동하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안쪽 별실, 사람 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린 이제 끝내야 해. 뭐? 민재는 내가 키울 거고 집은 양육권 기준으로 내가 가질 거야. 재산은 현재 기준으로 나누고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은 변호사 통해서 청구할 거야. 그는 당황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이혼을 갑자기 아냐? 나는 한 달 넘게 참고 있었어. 너랑 소진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사진도 호텔 기록도 모두 갖고 있어. 내가 민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진짜 실수였어.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야. 매일 반복된 거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민재는 알면 안 돼. 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그것만 부탁할게.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건 나도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지금 너랑 민재 사이의 관계는 법적으로 정리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최소한의 다리만은 남기고 싶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재는 내 무릎에 기대 잠들었고 저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 사람과의 12년은 지금 이 조용한 아이의 숨결로만 남았구나. 다음 날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소진 씨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정식으로 제기됐습니다. 변호사 말에 따르면 상대방이 사내 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과정까지 증거가 이미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보하고 내가 아이와 내 인생을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고 이메일도 조용했고 마치 스스로도 이걸 받아들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받아들여. 이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야. 나는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책임을 정리한 거야. 그날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생각보다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소진은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고 곧 팀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도 모두 다른 인력으로 교체됐고 출장 일정도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동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SNS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팔로우하던 계정도 모두 빠져 있었고 예전엔 자주 올라오던 커피 한 잔의 여유 같은 사진들도 이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소진은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완전히. 그리고 남편은 이젠 전 남편은 회사에서 팀 이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때 대리팀의 유능한 중간 관리자였던 그는 업무상 불편을 이유로 다른 층으로 배치됐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빠지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 사람 스스로였죠. 한때 그렇게 단정하던 셔츠는 이젠 구겨진 채 퇴근했고 그가 타던 차는 주차장에서 며칠째 같은 자리에 그대로였어요.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내가 이혼했어.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울먹이며 말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미 다 끝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 문제로 잠시 연락이 왔을 때 그는 예전보다 말이 많이 느려져 있었고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재 잘 있지? 응. 잘 지내.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건 민재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안하다. 지금도 내가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다. 그걸 이제 와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게. 그렇게 그는 통화를 끝냈고 그 뒤로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소진도 태호도 서로에게서도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둘의 관계는 사내 소문으로 자리 잡았고 누구도 그들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같이 웃던 사람들은 먼저 눈을 피했고 회사 식당에서도 같은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끝은 조용했고 외로웠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서로를 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무너진 삶을 껴안고 낯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아이의 하루 이야기를 들으며 웃습니다. 엄마, 나 오늘 과학 시간에 실험했는데 나 혼자 성공했어. 와, 대단하네 우리 아들. 어떻게 했는데? 몰라. 그냥 엄마가 해준 밥 먹어서 그런가 봐. 그 말에 웃었고 그 웃음 속엔 조금의 아픔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결국 이 한 사람이었고 그걸 지켜낸 거니까요. 밤이 되면 가끔은 예전 앨범을 꺼내봅니다. 아이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리고 함께 웃던 날들의 기록. 이젠 그 사진 속 남편은 그저 한때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혼 서류가 완전히 정리되던 날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지연 씨 살만 남았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끝났다는 느낌보다 이제 시작이라는 감정이 더 컸거든요. 서울을 떠나기로 한 건 민재가 먼저 꺼낸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갈래? 새로운 동네에서 새 친구 사귀고 싶어. 응. 그럴까? 그렇게 우리는 경기도 광교로 이사를 왔고 새 아파트 단지에서의 첫날 밤 민재는 이불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조용해서 좋다. 창밖엔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등교시키고 혼자 카페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정이 너무 많아서 몇 줄도 못 쓰고 울다 지쳤지만 이젠 조금씩 내 얘기를 남기고 있어요. 어느 날 SNS에 짧은 글귀를 올렸습니다. 상처는 무너지게 하지만 무너진 사람은 다시 세워진다. 그 글에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지연아, 넌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 정말 그런가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단단해진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걸까?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어느덧 키가 훌쩍 자랐고 학교에서도 잘 지낸다며 매일 자랑했어요. 엄마, 나 반에서 제일 웃긴 애래. 그럼 엄마랑 닮았나 보다. 그렇게 웃으며 밥을 먹고 가끔은 아이와 영화를 보기도 하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평범한 일상일 테지만 그 평범함을 갖기 위해 나는 너무 많은 걸 내려놔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생각납니다. 그때 내가 울지 않고 참았던 시간들. 두 사람을 만나면서도 웃으며 연기했던 날들. 아이 앞에서 괜찮은 척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런 기억도 이젠 내 일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그냥 내가 지나온 길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어요. 혹시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질문에 웃으며 말했죠. 사랑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나부터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정말 조금씩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내 얼굴을 거울로 보는 일, 좋아하는 향을 집안에 뿌리는 일, 좋은 음악을 들으며 걷는 일. 그 모든 게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광교 호수공원 벤치에 앉아 민재가 포카리 병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 아래 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내일도 괜찮을 거야. 그녀는 내 아이를 품고 있었다. 그런데 난 우리가 언제 그 아이를 만들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지 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처음 의심을 품게 된 순간이었다.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그녀는 헬스장에 있었다. 단순한 운동이라 믿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있었다. 그녀가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도망쳐간 곳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헬스는 건강한 습관이지 의심할 게 뭐 있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핸드폰에서 마주한 대화는 내가 믿어온 모든 일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이건 내가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내 눈은 달라졌다. 그리고 그 눈은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다. 내 아내는 30살이다. 늘 운동을 해왔고 몸도 항상 좋은 편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게 좀 과해진 것 같다. 대학교 때는 헬스장에 꾸준히 다녔다. 어느 시점부터 그녀는 헬스장을 다니지 않았다. 최근에는 그냥 일정 때문에 바빠서 집에서 운동하거나 밖에서 뛰는 걸 더 선호했던 것 같다. 약 18개월 전쯤 그녀는 다시 헬스장에 다니겠다고 선언했다.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평범하게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가게 됐다. 주말 수업에 등록했고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헬스장에 갔다. 그리고는 매일 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출근 전에 한 번, 퇴근 후에 또 한 번.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헬스장으로 간다. 인생의 위기가 오면 바로 헬스장이다. 우리가 싸우면 헬스장으로 달려간다. 지금 그녀는 임신 4개월이다. 우리가 언제 아이를 만들 시간이 있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그녀가 임신 전에 이미 운동을 해오던 사람이었다는 건 알고 있어서 운동이 안전하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강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평소 운동 루틴을 하루라도 놓치면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중독자처럼 신경질을 낸다. 정말 이상하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되는 전형적인 경우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그녀는 화낸다. 나는 이게 건강하지 못한 집착으로 느껴지고 그녀가 너무 자주 거기 있으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립기도 하다. 그녀는 거기에서 친구도 많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왜 우리 같이 헬스장에서 운동하지 않냐고요? 서연은 말해요. 헬스는 내 시간이야. 이건 제가 열등감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몸매가 좋고 나는 뚱뚱한 쓰레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운동을 하고 몸도 관리하고 있어요. 제 일은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말해서 저는 그녀의 운동 습관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껴요. 첫째로 과도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삶의 모든 것에서 도망치기 위해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도 그걸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분만 조금 올려놓고 끝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일을 전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헬스장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집안일도 다 제가 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야 할 때도 제가 합니다. 그녀가 모든 걸 다 하길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인들도 이제는 저한테 말을 꺼냅니다. 요즘 서연 좀 달라 보이더라. 헬스장에 정말 자주 간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이제 잘 못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헬스장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합니다. 제발 이게 정상적으로 들린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은 이게 완전히 정상이라고 주장하지만요. 시간은 그렇게 몇 주 더 흘렀고 우리는 여전히 큰 대화 없이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내의 헬스장 집착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그냥 집착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자유시간 대부분을 거기서 보냅니다. 하루에 2번 가는 건 기본이고 가끔은 3번까지도 갑니다. 밤에 우리가 싸우기라도 하면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그녀는 바로 헬스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의 헬스장에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절대 같이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헬스장은 내 공간이고 내 헬스장은 내 공간이야. 그냥 그게 우리 방식이야. 저는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같이 가자고 초대도 했어요. 지금 서연은 임신 18주 차예요. 우리 첫 아이입니다. 임신 전부터 엄청나게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때만큼이나 강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그녀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지난번 글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땐 웃어넘겼어요. 헬스장에 자주 가는 건 눈에 보였고 몸매도 그만큼 좋았으니까 정말로 운동하러 간다는 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외도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댓글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순진한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날 서연은 평소처럼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다가 잠깐 부엌 카운터에 놓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문자 몇 개만 슬쩍 보기로 했어요. 거기엔 한 남자와 주고받은 현재 진행형의 대화가 떠 있었어요. 이름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 헬스장에 있는 남자 중 하나예요. 서연이 자주 언급했던 사람이죠. 그녀는 거기서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냈고 지난 가을엔 그 그룹 중 한 명의 결혼식에도 갔었어요. 처음엔 크게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알아버렸죠. 그녀는 방을 잠깐 비웠고 저는 12분 동안 최대한 빠르게 스크롤해야 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이게 대체 뭐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녀는 당장 제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내 핸드폰을 봤어? 저는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이상해. 헬스장 집착도 그렇고 그래서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아서 봤어. 나도 부끄럽고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아냐.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전혀. 그녀는 그 대화에 꽤 흥미있어 보였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는 그냥 그 남자랑 얼마나 오래 자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아니라며 부정했어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의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져 박살냈어요. 그러자 그녀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폰을 부쉈다고 내 등을 있는 힘껏 쳤습니다. 나는 형 집으로 갔어요. 형이랑 형수는 충격을 받았죠. 특히 형수는 예전부터 서연의 헬스장 집착이 이상하다고 자주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당연히 핸드폰이 없으니 나한테도 누구한테도 연락 못했겠죠. 그녀는 한껏 불쌍한 사람처럼 굴었어요. 넌 다시 집에 안 올 줄 알았어.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진심으로 말해서 나는 오늘 그녀의 핸드폰을 수리 맡겼습니다. 그녀는 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부쉈다는 죄책감이 남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어디까지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녀는 내가 본 내용 이상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단순한 섹스팅?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최악이지만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녀는 여전히 핸드폰을 넘기지 않고 있고 이제는 내가 그녀의 폰을 깼다는 이유로 날 폭력적인 괴물인 것처럼 몰고 있어요. 물론 자랑스러운 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녀가 나를 때렸을 때 진짜 온몸으로 눌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도 손대본 적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서연이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어제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 결국 나는 집을 나와 가족들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다. 나는 사실 파티에 가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그녀와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내가 나가버린 게 서연에게는 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문자를 보내왔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무심할 수가 있어? 오늘은 집에 있었고 대화하려고 시간을 냈어요.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녀 말로는 정말 그냥 헬스장에 하루 2번 가는 걸 좋아했어. 친구들이 거기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재미있었어. 그러다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가 먼저 그녀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 많은 남자였어. 솔직히 전 헬스장에도 인기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서연은 처음엔 그냥 가볍게 받아쳤다고 했어요. 별 뜻은 아니었어. 처음엔 거의 반응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설레게 만들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받아친 거야. 마치 학창시절 누군가에게 반했던 감정 같았대요. 그러다 서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친구처럼 성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어. 하지만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오면 두근거렸고 솔직히 끌리긴 했어. 그래도 나 결혼했으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들이댔고 그래, 선은 넘지 말자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그 선을 넘었다고 했어요. 서연은 어느 정도는 버티려고 했대요. 진짜 참으려고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키스를 했어. 자기도 그 순간을 즐겼다고 말했어요. 기분 좋았어. 근데 동시에 잘못됐다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감정이라면서도 그날 밤 결국 선을 넘었어. 서연은 그때를 처음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었어. 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 머릿속엔 온통 그 남자뿐이었다. 그걸 들었을 때 온몸이 식는 기분이었다. 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사랑하냐는 내 질문에 그녀는 모르겠어라고 답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묻자. 그럴 거라고 생각해라고 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아주 작은 가능성으로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은 항상 콘돔을 썼거든. 그래서 그 사람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임신한 시기에 우리가 자고 있었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고 했다. 그 남자와는 말 그대로 강한 끌림이 있었다고 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는 모르겠고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도 확신 못하겠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다 그녀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마냥 이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정말 날 떠날 거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당연히 떠날 거야.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가 키우는 일은 없어. 그녀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생각해도 그래? 진심으로 묻는 표정이었다. 그게 더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그래. 그건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그제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DNA 검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 그래, 하자. 그녀는 울면서 말했지만 그 눈물은 뉘우침보다 혼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불쌍해하길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그런 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지금 나는 감정이 무뎌진 상태다. 그저 멍하니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관계가 깊게 상처를 입었다. 게다가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걸 끝내지 않았다는 점은 이 상황을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녀를 이미 떠났을지도 모른다. 지금 떠날 수 있을까? 그건 DNA 검사 결과에 달려있다. 그녀는 말한다. 거의 확실하게 당신 아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녀와 완전히 단절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진다. 우리 아이는 이혼한 부모 아래에서 자라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는 그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 혹시 친정 근처로 이사해 아이까지 데려가 버릴까봐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그토록 그녀가 끌렸던 그 남자와는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말한다. 그때는 그냥 짜릿하고 새로웠어. 하지만 그로 인해 나는 아버지로서의 삶 전체를 뒤흔들려 하고 있다. 그 아이가 내 아이든 아니든 만약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나는 그녀와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꾸릴 때마다 이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녀와 이 아이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한때는 너무 기쁘고 벅찼었다. 계획된 임신은 아니었지만 기대에 부풀었고 이름도 미리 정해두었고 기억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살 때도 초음파 사진을 함께 찍을 때도 나는 늘 곁에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일을 벌였다. 나뿐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까지도 다시는 헬스장 안 갈게. 그 사람이랑도 연락 안 할게. 그녀는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잊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한다. 내가 바보처럼 들리는 걸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아직도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다. 내가 결국 그 아이를 함께 키워주리라 믿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어. 하지만 그녀는 그 말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내게 기댈 곳을 찾고 있는 것 같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혹시 내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녀는 여전히 내 곁에 남아 그 아이의 엄마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복잡하다. 그녀는 나를 떠나지 못했고 나는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녀를 떠나는 게 슬프다. 이런 결말이 현실이 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뿐이다. 솔직히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미워한다고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 남자에 대해 그렇게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절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지 않을 거다. 그 남자가 그렇게 멋지고 좋다면서 그냥 그 사람이랑 잘 되라고 하고 싶다. 다른 사람 인생은 그만 건드리고 말이다. 어제 그녀는 거의 무릎 꿇을 기세로 울면서 말했다. 다시는 헬스장 안 갈게. 그 사람이랑도 절대 다시 연락 안 해.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녀는 분명히 그 남자에게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감정은 아마도 마음보다 몸에서 비롯된 거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녀는 아마 나에게 안정감을 기대고 있다. 익숙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녀가 20살 때부터 함께였고 그녀는 이곳에 헬스장 친구 몇 명 외에는 가족도 진짜 친구도 없다. 수입은 나쁘지 않지만 내가 더 많이 벌고 건강보험과 복지 혜택도 모두 내 쪽에서 나간다. 그녀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혼자 아이 키우며 이 도시에 낳는 건 어려운 일이다. 최소한 그녀가 원하던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오늘 아침 그녀는 밤새 울며 말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번엔 정말 진심처럼 들렸다. 현실이 정말 그녀를 때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피검사 받을 수 있어? 부디 몇 달씩 나를 불확실성 속에 가둬놓고 더 상처 주지 말아줘. 그녀는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남자를 직접 만나게 된다면 그때서야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했다. 나는 다음 주 변호사 상담을 예약해놨고 거기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생각해보면 그녀는 항상 나를 남편처럼 데리고 다녔지만 정작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에는 단 한 번도 나를 데려간 적이 없었다. 그녀가 아는 사람들 중 내가 만난 건 겨우 2명, 나이 든 부부뿐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 작년 여름에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다. 그 남자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전화를 걸어왔다. 운전을 할 수 없었고 그녀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밤 늦게 남자를 데리러 나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 나는 그녀가 당장 집에서 나가주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고향으로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건 원하지 않는다.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출산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양육권과 관련해 내 입장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이 아이의 거주지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녀는 며칠간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시 출근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 그녀는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해야 해라고 말했고 직장에 도착했을 땐 동료들이 음식을 챙겨주고 차를 끓여주고 이런저런 위로를 건넸다고 했다. 물론 진실은 말하지 않았겠지. 불륜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숨겼을 것이다. 그녀는 지난 여름부터 그 사람과 자고 있었어 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주장일 뿐이다. 이제는 아예 그 남자와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사랑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2024년 2월 22일 내 인생은 싸구려 낮방송 토크쇼처럼 변해버렸다. 예전엔 기품 있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내는 이제 완전히 수준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오늘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 그녀는 지금 임신 중이다. 아이의 아빠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 그녀는 부끄럽다며 친자 확인을 위한 피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미루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어떻게든 내 관심을 끌기 위해 애썼다. 내게 말을 걸고 날 붙잡고 내가 그녀를 되찾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시도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다. 어쩔 수 없이 대화할 일이 있을 때조차 나는 최대한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다른 방을 쓰고 있고 그녀와는 모든 면에서 분리된 채 지내고 있다. 그러니 그녀가 삐죽거리며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식으로 굴고 헬스장에 5일 연속 안 갔다고 칭찬이라도 바라는 태도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문자로 말했다. 자기 그 사람이랑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런데도 나는 아직 이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쳤지만 그녀를 인간으로서 그리고 내 아이의 엄마일 수도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그녀가 나한테 그 사람과 함께 살 거라고 말했을 땐 확실히 아팠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 집을 나가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다. 변호사부터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도 조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굳이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점이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정말 임신이 맞는지 물었고, 지금까지 그 남자한테는 뭐라고 말해왔는지도 궁금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아이 아빠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안다고. 그런데도 상관없다고 했대.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 한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까지 해서 연애할 여자가 없나? 임신한 유부녀를 굳이 선택한다고? 이해가 안 된다. 그 남자는 쓰레기지만 잘생긴 쓰레기다. 직업도 있고 자기 집도 있다. 그래서 내 말은 이 도시에서 임신한 유부녀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만약 정말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녀는 그 남자랑 같이 살고 내 아이는 일주일 중 절반을 그 쓰레기 같은 놈과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런 엉망진창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녀는 피검사 받으러 가는 게 부끄럽다고 한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다. 아내는 친자 확인 검사를 받는데 동의했다. 지난 주말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다. 짐을 많이 가져간 건 아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여전히 우리 집에 남아있다. 나는 계속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내가 매달려 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뒤 이상하게도 안도감, 분노, 슬픔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어제 밤까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다는 느낌도 없었다. 술은 좀 많이 마셨다. 그래도 괜찮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걸 일일이 답장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쓰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오늘 아침 그녀에게 문자가 왔다. 그 남자가 DNA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그녀도 하겠다고 한다. 봐라, 내가 원했을 때는 아무 반응도 없더니 그 사람이 요청하니까 바로 좋은 생각이 된 거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당신도 샘플 제출할래? 두 사람 같이 하면 비용이 더 저렴하대. 지금은 비용 따위 신경도 쓰지 않는다. 나는 그냥 답을 원한다. 나는 그녀나 그 남자를 볼 필요도 상대할 필요도 없다. 검사소에 따로 예약해서 볼 안쪽 면봉으로 샘플만 채취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하기로 했다. 결과는 아마 일주일 안에 나올 거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다. 그녀가 이걸 20주 더 끌게 두느니 이게 낫다. 이게 전부다. 나는 괜찮다. 매일 출근하고 정상적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안에선 멈춰 있는 기분이다. 진심으로 그녀가 보고 싶다. 그녀가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생각할수록 역겹다. 솔직히 말해 한편으로는 내가 무릎 꿇고 돌아와 줘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남자가 아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그녀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그녀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와 그런 감정 게임 따윈 하지 않겠다. 2024년 3월 8일 오전 11시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다. 나는 아이의 아버지였다. 검사 결과를 받은 후 몇 주가 더 흘렀다. 그녀는 지금 임신 22주 정도다. 지금 이 감정은 뭐라 표현하기 힘들다. 복잡하고 무겁고 혼란스럽다. 내 아내는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와 거의 1년 가까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녀는 지금 임신 22주 정도다. 그녀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임신 17주쯤이었을 때였다. 그녀는 아이 아빠가 분명 나라고 주장했지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친자 검사는 계속 거부했다. 최근에는 그녀의 불륜 상대가 검사를 요구해서 결국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아이는 내 아이로 확인되었다. 감정은 복잡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과 완전히 끝내고 인생의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는 끈, 즉 사람이라는 형태의 평생 연결고리 같은 건 갖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를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금 기뻤고 안도감도 들었다. 그녀가 바람피운 걸 알게 되기 전부터 나는 몇 달 동안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 가끔은 문득 생각이 든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는가? 이게 내 아이가 태어날 환경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녀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지만 이 모든 현실이 내 것이란 걸 믿기 힘들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의 짐은 여전히 우리 집에 그대로 있다. 나는 그녀 짐을 싸주는 수고를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녀는 최소한의 필수품 외엔 아무것도 챙기려 하지 않는 눈치다. 내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그녀는 문자로 이렇게 보냈다. 당신이 아빠라서 기뻐. 당신은 훌륭한 아빠가 될 거야. 어젯밤엔 새로운 아기 이름 아이디어를 문자로 보내왔다. 전화도 걸었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연락은 오직 문자로만 한다. 오늘 아침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집에 잠깐 들러서 몇 가지 챙겨가도 될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변호사로부터 그녀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덧붙였다. 그 인간은 같이 오지 말라고 전해.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그 쓰레기 같은 남자. 그녀와 함께 집에 들어왔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 집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 남자와 나는 말없이 거실에 단둘이 남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같이 오면 안 된다는 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따라왔어요.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어떤 감정일지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너 모른다. 이해할 수 없지. 그는 계속 말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전 정말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닐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이와 관련해서 내 자리를 차지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희망을 내비쳤다. 이제 우리는 둘 다 그녀 인생에 계속 엮이게 되었으니까. 그는 그녀가 괜찮다고 했다. 자기가 잘 보살피고 있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도대체 내가 왜 임신한 여자, 그것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원했는지 난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널 주먹으로 날려버릴 거야.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그녀는 욕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나는 화를 내며 물었다. 왜 그 인간을 데리고 왔어? 그 사람, 이 아이랑 아무 관련도 없다는 거 이제 알았잖아. 근데도 왜 여전히 그와 함께 있고 싶은 건데?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난 그가 내 아이와 엮이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이 같이 가자고 계속 설득했어. 미안해.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나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30살인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그 사람이야. 당신은 아니고. 그녀는 그 남자 집에 아기 방을 꾸미고 있다고 했다. 나도 우리 집에 따로 아기 방을 마련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양육권 전부를 가질 생각은 없어. 당신이 우리 아이 인생에 함께하길 원해. 그걸 막고 싶진 않아. 참 고맙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나도 뒤따라갔다. 그 인간은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다. 나는 그냥 가서 그를 주먹으로 후려쳤다. 그는 테이블에 부딪히며 비틀거렸다. 그녀는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갔다. 나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가 경찰을 부를 리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그냥 내가 말했을 때 나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몇 시간 후 그녀가 문자로 사과를 보냈다. 오늘 일은 미안해. 그 사람 진심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날 아껴주고 당신도 존중한대. 뭐라고? 그가 나를 존중한다고? 그는 헬스장에서 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다. 진심으로 말했지. 지금 장난하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난 이 상황을 어른스럽게 대화하려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 건 어쩔 수 없어. 믿기 어렵겠지만 당신을 상처 주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냥 모든 게 원만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거야. 이 남자는 내 아내를 훔쳐갔고 이제 내 아이까지 훔쳐가고 있다. 그래,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아버지지만
그들은 지금 그 남자 집에 아기 방을 함께 꾸미고 있다. 나는 질투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려 애써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쓰레기통에 버린 걸 그가 주워간 것뿐이다. 가끔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아직도 사랑한다.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그녀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더군요. 그래도 저는 오늘도 숨을 쉬고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도 아프다면 함께 이겨냅시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